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소식 깜짝으로 전해줬고요. 일본에서는 추가 부양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이슈들이 과연 11월 증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일 건데요.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본의 이 부양책 소식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본에서 일단 연간 양적 완화 규모를 최대 20조 엔까지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돈인데 그같이 많은 돈이 쏠리게 되면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양적 완화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실제로 9명의 그 투표를 봤을 때 5대 4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쉽게 금융 완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총재가 비교적 강하게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컸습니다.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엔화인덱스를 한번 보실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6년 내 최저치지만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흐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큰 갭이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하는 돌파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돌파갭에 이어서 계속갭까지 발생이 된다면 과연 엔화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논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유로 쪽에서도 이제 선물을 풀 거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보다는 유로 쪽에서 먼저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었으니 ECB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선물 보따리가 곧 풀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여타 통화들의 약세가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들려오면서 엔저에 따라서 국내 기업 타격을 많이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엔저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 시점 한번 봐주신다면요. 엔저는 일단 이어진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는 가속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금융시장의 속성상 그리고 최근에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투기 트레이더들의 속성상 아마 먼저 반영될 것이다를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도 이제 엔화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일본 국채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 금리 차 자체가 엔달러 환율과 같이 간다라는 측면에서 방향으로 본다면 엔화의 방향은 여전히 약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가계 소비 지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세는 올해 이제 4월에 올렸는데요. 내년 10월에 10%까지 또 올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세로 인해서 위축되는 투자 심리를 무언가 메꿔줄 만한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 BOJ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요. 유가와 상품 가격의 하락이 일본의 그 BOJ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부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일본도 수입품의 상당 부분이 석유, 그다음에 자원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 가격들이 최근에 워낙 빠지다 보니까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룸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구로다 총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양적 완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엔화의 방향성은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정말 올리는 시기까지 그다음에 그 강도로 보면 시장의 현재 예상은 아마 내년에는 120엔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엔저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이 같은 의견을 밝혔고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도 지난 금요일장에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일본도 해외 공장이 많습니다만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해외 공장이 워낙 많아져서 환율 효과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핵심은 뭐냐 하면 지난
그 여름에 진행되었던 일방적인, 그러니까 가을 초반까지 진행되었던 일방적인 원고 엔저가 나타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달러 원 엔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해서 엔화 대비한 강세가 나타난다면 계속적인 원고, 엔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엔화 약세 방향과 원화 약세 방향이 같이 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엔달러 환율의 흐름이 분명히 우리 실물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방향성이 엔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고 출하 사이클도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 측면보다는 일본과의 어떤 기술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뭔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수출 경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석유, 반도체 장비, 자동차, 산업기계, 철강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뭐 선박 이런 쪽은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업종별로 과거 경합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측면보다 일본이 지금 어느 산업 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중소선박을 중심으로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철강업체들이 동남아에 진출해서 살아내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비교적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냐면 기업의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수출 단가를 낮춰서 양적으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그러니까 환율 이익,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은 아닙니다만 영업의 이익입니다만 이 부분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 기업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단가 하락 압력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전 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과 경쟁하는 전 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이제는 단가 하락 압력으로 가느냐, 방향을 그쪽으로 트느냐 여부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원고 엔저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우리 시장의 주요 업종과 종목군들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투자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업종과 종목군을 좌우할 수 있는 지표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장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이 정말 단가 하락 압력 쪽으로 간다면 팔아야 되겠죠. 그땐 팔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 뭐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원고 엔저가 아니라 원저 엔저가 같이 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이런 주요 기업들,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 충격을 받았을 때 저가 매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정말 마음 먹고 이제는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겠다라는 과정으로 돌아서면 한국 기업들, 특히 일본과 기업 경합도가 높은 한국의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러시아는 또 반대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네. 유동성을 크게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블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예상 밖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이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금융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겠죠.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5bp, 150bp 이렇게 크게 올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반응은요. 러시아 ETF를 보시면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대로 러시아와 한국 ETF만 내렸습니다. 다른 ETF는 모두 급등하거나 좀 오르는 양상이었는데 한국과 러시아만 밀렸고요. 국채 수익률은 최근에도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발표로 인해서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를 넘어가는 그런 양상. 그래서 작년이 이제 6%대 초반 정도였는데 지금 1년 조금 넘게 지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이상의 급등을 나타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러시아 루블화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재료가 발표되자마자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섰던 루블화는 또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가 이쪽에 좀 제한된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내년으로 가게 되면 완전 변동 환율제로 돌아서게 되죠. 그때까지 아마 루블화 약세는 이어진다라는 시각이 시장의 중론인데요. 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지 어쨌든 금융시장의 반응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러시아 금융당국의 조치가 말하고 있는 점, 시사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현재 구간에서 이머징 마켓, 그 이머징 마켓의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 확대되는 변동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다각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어떻게든 통화 약세를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머징 쪽에서는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지키거나 이 루블화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금리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머징 마켓의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든지 좀 더 안정적인 통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금융시장의 변수가 또 하나 늘었다.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 던져낸 굵직한 이슈에 따른 전략도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국내로 좀 초점 맞춰봐야겠죠. 네, 이제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